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김광도 영감과 만화님은 늦게 만나 늦게야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래서 그런지 김영감은 애미 달기 병아리 감싸듯 아이들을 감싸며 길렀다. 그 버릇은 아이들이 자란 뒤에도 여전해서 아이들이 품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다. 유재용 지음. 어디서 날아온 새. 새벽빛이 들창문에 뿌옇게 서리기 시작하자 김광도 영감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이불 속에서 빠져나가더니 더듬더듬 옷을 찾아 입었다. 그 동작은 마치 다른 식구 잠이라도 깨울까 겁이라도 내듯 조심스러웠다. 다른 때 같으면 새벽잠을 깨어 몸을 일으키기 전에 이불 속에서 벌써 날이 새나 따위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거나 헛기침을 하기 일쑤였고, 몸을 일으켜 앉은 뒤에도 거칠 것 없이 뿜어내는 하품 소리, 기지개 켜는 소리로 새벽의 고요를 휘저어 놓곤 했었다. 그리고 옷을 찾아 발치를 더듬기 앞서 머리맡에 놓아둔 담뱃대를 더듬어 찾는 것이 제 순서였다. 방 안에 담배 연기를 한 박 뿜어 흩어놓고 나서야 옷을 찾아 입고 쿨룩쿨룩 기침을 토하며 방을 나가곤 했다. 식구들이 새벽잠을 깨울까 걱정하는 조심성 따위는 지니고 있지도 않았고, 또 그만한 소리들 때문에 식구들이 잠을 깨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한 소리로 잠이 깨어난다는 것은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잠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김영감에게 갑작스럽게 조심성이 생긴 것은 지난해 봄부터였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봄볕에 데워진 땅 기운이 아지랑이를 뿜어올려 아른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김영감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남쪽을 향해 손바닥만한 넓이로 트여나간 계곡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를 잡아내려는 듯 숲 쪽으로 오래도록 귀 기울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여느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이불 속을 빠져나가 옷을 찾아 입더니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방을 나갔다. 김영감이 열고 몸을 빼내간 뒤 다시 닫힌 방문에는 새벽빛이 어슴풀에 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느 때도 그렇듯 이른 시간에 잠을 깨 일어나 앉은 적이 더러더러 있기는 했다. 그러나 김영감은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기침을 해대기도 하면서 날이 좀 더 밝기를 기다리곤 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김영감이 이른 새벽의 어둠 속으로 장기침 소리 한마디 없이 몸을 빼내갔을 때도 그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갑자기 뒷간 출입을 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을 테니 말이었다. 한데 그 일이 매일 새벽 되풀이되면서 만화님의 생각 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벽잠이 없기로는 만화님인 박씨도 김영감 못지않았다. 초저녁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속에 빠지곤 하지만 새벽에는 부스럭 소리에도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김영감이 아무리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가려고 애쓸지라도 만화님 모르게 해치울 수는 없었다. 만화님은 의심이 풀어지면서부터 새벽 어둠 속에 집을 빠져나갔다가 날이 활짝 밝은 뒤에 돌아오곤 하는 김영감의 얼굴빛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김영감의 얼굴빛은 기다리고 있는 무엇을 마중 나갔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시무룩해 보였다. 아직 이른 새벽같이 해야 할 들일도 없는데 어딜 갔다 오슈? 어느 날 만화님이 물었다. 날도 풀렸겠다. 새벽잠이 없으니 심심해서 바깥바람 쐬고 오느라고. 김영감이 대답했다. 아직도 새벽바람은 싸늘할 텐데 기침 덧침은 어쩌려고 그러시오? 벌써 할미새가 왔던걸. 그러니 이젠 봄이 완연해진 거지.
김영감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나님 말에 잊었던 기침이 발작한 듯 쿨룩쿨룩 토해내기 시작했다. 김영감에게는 해수 증세가 있었다. 지지난해 겨울부터 김영감의 목구멍에 달라붙은 기침은 겨울이면 부쩍 기승을 부리다가 봄부터는 좀 나아지곤 했다. 지지난해 봄 딸 정림이가 죽고 나서 그 겨울에 얻은 기침병이어서 우라병일지도 모른다고 마나님은 속으로 짐작해 보기도 했다. 할미새가 왔다고요? 마나님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영감님의 입에서 할미새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마나님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아마도 영감님은 그 새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둘기만한 크기인 새인데 머리에서부터 가슴께까지는 노란색 깃털로 덮여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는 분홍색 깃털이 덮여 있었다. 그리고 머리 정수리께에 공작새처럼 곤색술이 달려있는 모습은 마치 족두리를 쓴 것처럼 보였다. 이름도 알 수 없거니와 처음 보는 새였다. 혹시 김영감이 기다리는 것이 그 새가 아닐까? 어느 날 새벽 마나님은 김영감이 기침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가자 미리 입기 쉬운 자리에 꺼내두었던 회색 두루마기를 재빨리 입고는 살그머니 뒤따라 나섰다. 바래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충충한 새벽 어둠 속으로 흰옷 입은 김영감의 희끄무레한 모습이 저만큼 앞서 휘적휘적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싸늘한 새벽바람이 두루마기 자락을 헤집고 선뜩한 느낌으로 종아리를 휘감았다. 마나님은 어깨를 움츠리며 숨을 훅 들이쉬었다. 가슴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새벽바람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만큼이나 시렸다. 기침이 솟아오르는 것을 애써 참아냈다. 김영감 쪽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찬바람을 쐬면서도 영감이 기침소리 한 번 안 내는구나. 영감도 애써 기침을 참고 있는 겐가. 나야 영감한테 들킬까봐 기침을 참았지만 영감은 누구를 겁내 기침을 참는단 말인가. 아니, 영감의 기침이야 참으려고 애쓴다고 참아지는 기침이 아니지 않는가. 마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며 김영감을 뒤따랐다. 김영감은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용케도 기침소리 한마디 뱉어내지 않으며 걸음을 옮기더니 계곡가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즈음 모습을 감추어버렸다. 아직은 하늘에 별빛이 영롱했다. 저만큼 앞서가던 김영감의 뒷모습은 뚜렷하게 떠오른 모양이 아니라 희끄무레한 색깔로 드러나 보였었다. 길가 바위 뒤에 숨어서서 소피라도 보는 게 아닐까? 마나님은 조심조심 다가갔다. 계곡가에 다다른 마나님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둔덕 아래 계곡 속에서 희끄무레한 빛이 드러나 보였다. 희끄무레한 빛은 계곡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었다. 영감이 무엇에 홀린 건 아닐까? 마나님은 김영감을 따라 둔덕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비탈길로 들어서려다가 생각을 고쳐먹고는 둔덕 위를 걸어 계곡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곧 날이 밝아질 것이었다. 발밑은 어두웠지만 둔덕은 평평했고 손을 짚을 수 있는 나무들이 둔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송진 냄새가 향긋하게 콧속으로 스며들었다. 평생 동안 수없이 드나들고 오르내린 소나무 숲이었다. 하지만 새벽 어둠 속에 이 숲을 걸어보기는 처음이어서 마나님은 손과 발로 앞을 더듬으며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계곡 속에서도 희끄무레한 색깔이 조심해 걸음을 옮기듯 느릿느릿 움직여가고 있었다. 날이 밝아왔다. 계곡 속에 있는 김영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고 계곡을 추어오르는 김영감의 걸음이 빨라졌다. 마나님은 들킬까봐 좀 더 숲 안쪽으로 몸을 감추고는
김영감을 뒤따랐다. 이윽고 김영감이 걸음을 멈춘 곳은 용소 옆이었다. 만화님은 소나무 둥치에 몸을 숨기고는 김영감을 지켜보았다. 만화님은 찌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다. 지난해 딸 정림이가 빠져 죽은 곳이었다. 영감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뿌옇게 밝아오는 계곡 속에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영감은 둔덕 기슬게 우거진 가시덤불 뒤에 숨듯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용소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만화님의 눈 아래로 김영감의 뒷머리와 등이 동그랗게 내려다 보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가? 전에 내려오는 얘기처럼 용소에서 용이라도 치솟아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림의 혼이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용소에서는 김이 서리듯 안개가 서려오르고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 것 같기도 했다. 길 건너편 둔덕 위에서 산토끼 한 마리가 구를 듯 위태위태 비탈길을 내려오더니 용소가에서 물을 할짝이고는 힘을 얻은 듯 잽싸게 뛰어올라 사라졌다. 잠시 뒤 다람쥐가 다녀가고 다시 까치를 비롯해 이런저런 새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그 중에는 꼬리깃을 까불거리는 할미새도 섞여 있었다. 김영감은 가시덤불 뒤에 꼼짝 않고 몸을 숨기고 앉아 용소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날이 활짝 밝아지고 용소를 찾아오는 새들도 뜸해지자 이윽고 김영감은 가시덤불 뒤에서 몸을 일으켰다. 김영감은 용소가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만화님은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정복이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다. 만화님은 부엌에 들어가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다. 조금 뒤 김영감이 뱉어내는 기침 소리가 쿨룩쿨룩 들려왔다. 이윽고 쌀이문을 들어서는 김영감의 얼굴은 시무룩해 보였다. 그렇게 며칠 동안 더 새벽 나들이에서 시무룩한 얼굴빛을 하고 돌아오던 김영감이 어느 날 아침 환한 얼굴빛으로 돌아왔다. 오늘 아침에는 영감 얼굴빛이 훤하시오. 무슨 좋은 일이라도 만나셨소? 만화님은 그냥 해보는 말처럼 물었다. 진달래가 꽃망울을 틔웠더구만. 김영감의 대답이었다. 울타리 밖의 개나리도 노란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다. 영감이 어린아이요. 그깟 일로 얼굴빛이 훤해지시게. 꽃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은 늙은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지. 임자는 꽃 쏘시기 싫다는 말인가. 만화님이라고 해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싫을 까닭이 없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는 달리 피어나는 꽃을 대하고 서서는 지는 꽃을 떠올려 보게 되곤 했다. 꽃잎 사이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 보이는 듯 하는 것이다. 만화님은 김영감의 얼굴빛이 환해진 것이 꽃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화님은 이튿날 새벽 집을 빠져나가는 김영감을 다시 뒤쫓아 나섰다. 저번처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 용소에 다다른 김영감은 둔덕 기슬 가시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는 용소를 지켜보기 시작했고 만화님은 김영감의 등 뒤 둔덕 뒤에서 소나무 둥치에 몸을 숨기고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또한 지켜보았다. 날이 밝아오자 저녁 땅거미질 때 같은 어스름 속에 계곡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갖가지 새들이 물을 마시러 용소를 찾아왔다. 까치도 왔고 산비둘기도 왔고 할미새도 왔고 뻐꾸기도 왔다. 산토끼가 다녀가고 노루가 다녀갔다. 그뿐이었다.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영감은 허구한 날 새벽마다 겨우 짐승들이 물 마시는 구경을 하려고
용소를 찾아온단 말인가? 날이 좀 더 밝아지면서 계곡 양쪽 둔덕 비탈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진달래꽃 붉은 색깔이 선연하게 드러나 보였다. 영감이 몸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리려 할 때였다. 새 한 마리가 마나님의 눈길을 잡아 끌며 용소 옆에 내려앉았다. 마나님은 돌아가려던 생각을 한옆으로 밀어붙이고는 가슴마저 두근거리며 눈길을 그 새에게로 못 박았다. 머리에서 가슴께까지는 샛노란 깃털로 덮였고 머리 정수리께에는 곤색 깃털 술이 족두리라도 쓴 모양으로 돋아나 있었다. 마치 새색시가 노란 저고리 분홍 치마에 곤색 족두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짐작대로 김영감은 저 새를 보려고 허구한 날 새벽 나들이를 했고 그리고 어제서야 저 새를 보게 되어 환한 얼굴빛으로 새벽 나들이에서 돌아온 것이다. 미련한 고집쟁이 영감 같으니라고. 마나님은 김영감에게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정림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마나님은 설움이 끓어오는 것을 느끼며 몸을 돌려 집으로 내려왔다.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였다. 지지난해 봄 정림이가 용소에 빠져 죽은 뒤 처음으로 어디선가 날아온 새였다. 그 새는 그해 가을까지 간간히 눈에 띄다가 겨울이 되자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었었고 이듬해 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봄 기운이 돌면서부터 다시 시작된 김영감의 이른 새벽 나들이는 그 새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었다. 지난해 봄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던 그 새는 가을까지 간간히 모습을 보이다가는 겨울이 되자 어디론지 날아가 자취를 감추었었기 때문이었다. 김영감은 부스럭부스럭 옷을 찾아 입는 것 같더니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가려고 했다. 영감, 새벽 바람이 차요. 기침병 덮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마나님은 김영감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리듯 불쑥 말해버렸다. 그 새는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새벽 어둠 속으로 평탄치도 않은 계곡길을 거슬러 올라가 이슬과 안개와 찬바람 속에 늙은 몸을 드러내놓고 가시덤불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까지 그 새를 기다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꽃이 피는 걸 바람이 차야 봄바람이 얼마나 차겠다고 우두커니 앉아 날발길을 기다리느니 바깥바람을 쐬는 게 가슴 후련해. 김영감은 방문을 열었다. 열린 문으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섞여든 어둠과 함께 찬기가 밀려들어왔다. 영감 고집 대단하시오. 정 그럴 양임은 면에 나가서 생선 자반이나 한 손 사오시구려. 마나님은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듯 다시 말해보았다. 별한 건 생선 자반은 못하려고. 김영감은 멈칫하며 물었다. 서울 총각이 오늘이나 내일쯤 온다더라고 정복이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긴 뭐 하려고 와. 벼랑에서 또 굴러 떨어지고 싶대. 오지 말라고 편지하라고 해. 김영감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편지를 하면 그 편지가 오늘로 서울에 닿을 수가 있겠소. 편지하기는 늦었다오. 그리고 영감, 서울 총각하고 인연을 맺게 되면 우리 정복이한테 좋은 일이 생길지 누가 아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농사일이나 착실하게 배우라고 일러. 김영감은 방을 나간 뒤 문을 탕 소리나게 닫았다. 쌀이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고는 밖은 잠잠해졌다. 지난해 늦은 봄 나무를 하려고 산에 올라갔던 정복이가 절벽에서 떨어져 실신에 있는 청년을 지게에 싣고 왔다. 다행히 발목을 조금 삐었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진기한 풀과
꽃들을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다. 그 청년은 김영감네 집에 열흘쯤 묵고 돌아갔다. 꼭 다시 찾아와 조금이라도 신세를 갚겠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뒤에 소식이 끊어졌다가 해를 넘긴 며칠 전 정복이 앞으로 편지를 띄운 것이다. 안부를 묻고 오랫동안 소식 전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 끝에 며칠께 찾아오겠다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고 했다. 청년의 편지를 받고 그중 좋아한 식구는 정복이었다. 지난해 청년이 묵고 있는 동안 정복이는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들어주었고 청년이 떠나갈 때는 몹시 섭섭해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겠다는 청년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1년 내내 소식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정복이는 생각지도 않게 서울 청년과 알게 된 것이 산신령님의 은혜라도 입은 듯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기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에서 서울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서울 청년의 편지를 받고 좋아하는 정복이를 보자 마나님도 덩달아 좋아졌다. 정복이가 서울 청년과 인연을 맺어 서울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두 늙은이만 산골에 떨어져 살게 되는 외로움쯤 얼마든지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복이가 서울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정림이의 한을 대신 풀어주는 일도 될 것이었다. 정림이는 산골에서 한평생을 마치게 될까봐 몹시 애를 태웠다. 그렇지만 끝내 산골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말았다. 새벽 나들이에서 돌아온 김영감의 얼굴빛은 마음속에 반가운 소식이라도 지닌 듯 훤했다. 영감 얼굴빛이 훤한 거 보니 그 새가 옹개구려. 마나님은 불쑥 말해버렸다. 그 새가 오다니. 임자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김영감은 얼굴빛이 굳어지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펄쩍 뛰는 신용을 했지만 목소리는 누가 듣기라도 할까 겁이 난다는 듯 낮아져 있었다. 노랑 저고리에 분홍 치마 입고 곤색 족두리 쓴 새 말이유. 영감이 새벽마다 그 새 기달리러 나간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아시오? 마나님은 영감님의 가슴속을 열어젖히듯 대꾸했다. 임자가 뭘 안다고. 영감과 살을 맞대고 산 게 몇십 년인데 영감 가슴속 들여다보지 못할 줄 아시오? 임자, 목청 좀 줄여. 김영감이 수거들며 말했다. 그깟 놈의 일 가지고 뭘 쉬쉬하러 드시오? 임자, 그 새가 예사새가 아니야. 깃이 곱고 귀한 새이기는 하지만 제멋대로 하늘을 훨훨 날아댕기는 새 아니오? 임자 없는 새 아니냔 말이오. 임자, 내 말 잘 들어. 그 새는 말이야. 정림이 혼백이야. 정림이가 죽어서 그 새로 환생을 한 게란 말이야.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가 영감 말을 믿으려고 하겠소. 마나님은 김영감의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짐작해온 터이기는 했다. 마나님도 김영감의 그 생각이 그럴싸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정림이는 시집갈 나이가 되어 있었다. 시집을 가고도 남을 나이였다. 노랑 저고리, 분홍 치마에 족두리를 머리에 얹은 그 새는 새색시가 되고 싶었던 어느 처녀의 혼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일으켜 주었다. 정림이가 살아있을 때 마나님은 새댁이 된 정림이가 그 새처럼 고운 옷을 차려입은 모습을 그려보는 것으로 낙을 삼았었다. 그렇지만 정림이 혼백이 그 새로 환생했다고 생각하려니까 너무도 아쉽고 슬프고 가슴이 쓰라렸다. 정림이가 아무리 고운 새로 환생을 했다 하더라도 마나님은 위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정림이가 새로 환생한 사실에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가? 싫다. 나는 싫어. 아니, 그 새는 정림이 혼백이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마나님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생각을 몰아냈다. 임자, 그 새는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야. 정림이가 죽은 뒤에 어디서 날아왔어. 난 말이야. 지지난해, 지난해 그렇게 이태 동안이나 그 새를 따라댕겨 봤어. 한데 그 새는 단지 한 마리뿐이야. 이 세상에 짝이 없는 새가 어딨나. 그런데 그 새는 이태 동안이나 짝 없이 혼자였어. 정림이 혼백이 환생한 새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다고. 김영감의 눈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길을 잘못 들어 패거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새일 테지. 정님이 혼백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요. 마나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정님이 혼백이 틀림없어. 김영감도 고집스럽게 우겼다. 그러니 어쨌다는 말이오. 오라. 그 새가 정님이 혼백이라면 영감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테니 해코지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시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니. 내가 정림이를 위하고 감싸준 것밖에 잘못한 게 무엇이길래. 위해주고 감싸주기만 했으면야 지발로 걸어가 물에 빠져 죽기야 했겠수. 되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다 타고난 팔자였어. 사람으로 타고난 명이 그뿐이었던 게야. 김영감은 벼랑간 쿨룩쿨룩 심한 기침을 토해내며 부엌을 떠나 방으로 들어갔다. 정복이는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 서울 청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쌀이문 밖에 나가 서서 계곡 쪽으로 난 길을 바라보는가 하면 어슬렁거리며 계곡으로 걸어나가 둔덕 위에 멈춰서서는 계곡 바깥쪽으로 기다리는 눈길을 보내곤 했다. 아지랑이가 겹치고 또 겹쳐 계곡 바깥쪽은 안개 낀 듯 뿌옇게 흐려 있었다. 심심산중 외딴 집이었다. 그중 가까운 마을까지 나가려고 해도 7마장이나 걸어 나가야 했다. 정복이는 사람에 굶주려 있었다. 정복이가 서울 청년이 온다고 소리를 냅다 지르며 쌀이문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봄날도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서울 청년은 혼자가 아니었다. 또 한 사람의 청년과 동행이었다. 두 사람은 등에 커다란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있었다.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서울 청년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짐 속에서 고급 담배 2보루와 치약, 칫솔, 비누 따위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 하나, 그리고 정복이를 위해서 손목시계를 내놓았다. 우리가 뭘 해줬다고 귀한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오? 마나님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며 말했다. 약속합니다. 서울 청년은 이제 빚을 갚았다는 듯 홀가분해진 얼굴빛으로 짐을 다시 등에 지고 일어났다. 어디를 가시려고. 며칠 동안이나 묵을라는지 모르지만서도 총각이 지난해 잠시 쓰던 방을 쓰구려. 마나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천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청년은 마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사양하고 쌀이문을 나섰다. 두 청년이 천막을 친 곳은 계곡 둔덕 위 소나무 숲속의 빈터였다. 정복이는 두 청년을 따라 나가 그들이 천막 치는 일을 거두는 것을 비롯해 그들과 어울려 그들이 지은 저녁밥까지 얻어먹고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나 묵겠다던? 김영감이 물었다. 사나흘 묵을 거래요. 정복이가 대답했다. 사나흘씩이나? 이번에도 진기한 풀이랑 꽃을 찾으러 왔다던. 이번에는 새 사진을 찍으려고 왔대나 봐요. 새 사진을 찍다니 무슨 소리냐? 그 새 말이에요. 머리에서 가슴께까지는 노란 깃털로 덮이고. 뭐야? 그 새가 여기 있다는 걸 그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다더냐? 김영감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그 사람이 작년에 여기서 열흘가량이나 묵어 갔잖았나며? 정복이는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듯 되물었다. 열흘을 묵었대야 방구석에 드러누워 있기밖에 더 했냐. 네가 그새 얘기를 해줬구나. 김영감이 다그쳤다. 김영감의 눈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그 사람도 그새를 봤단 말이에요. 난 단지 그새가 봄이면 어디서 날아와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면 어디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를 해줬을 뿐인거려 뭐. 정복이는 김영감의 음성과 눈에 서린 노기의 까닭을 알 수 없다는 듯 어리둥절해져서 대꾸했다. 너 내일 서울에서 온 젊은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하거라. 그 새를 사진 찍으면 지난해 벼랑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게라고. 산신령님이 크게 노하실 게라고. 김영감의 눈길은 정복이에게서 떠나 허공에 머물렀다.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제멋대로 허공을 날아댕기는 임자 없는 새를 사진 찍겠다는데 산신령님이 노하시다니. 잠자코 옆에서 듣고만 있던 만화님이 정복이의 대답을 막고 나섰다. 그 새가 여기 산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면 그 새를 잡아가려고 오는 놈들이 줄을 서게 돼. 그렇게 되면 그 새는 죽거나 도해지에 잡혀가 좁은 우리에 갇히게 돼. 끝내는 몸을 상해 병들어 죽게 돼. 영감, 전에 정림이를 두고 하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구려. 정림이는 이 산골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다. 계곡을 따라 좁다랗게 트인 서남쪽 말고는 처냐마냐한 산봉우리들이 하늘을 가릴 듯 둘러싸고 있는 고장이었다. 정림이는 그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 산봉우리들이 무너져 내려 가슴을 짓누르는 꿈을 꿀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럴 때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와서 자란 것이 배란간 산봉우리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니 무슨 씨앗 먹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잠자코 살림살이하는 법이나 배우다가 수더분한 근동 총각한테 시집갈 생각이나 해. 김영감과 만화님은 늦게 만나 늦게야 딸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런지 김영감은 애미달기 병아리 감싸듯 아이들을 감싸며 길렀다. 그 버릇은 아이들이 자란 뒤에도 여전해서 아이들이 품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다. 싫어요. 난 시집 안 갈래요. 정림이가 대답했다. 시집 안 가면 처녀로 늙어 죽을래? 도해지 공장에 취직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살 테예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도해지가 어떤 데인지 알긴 하고 날뛰느냐. 도해지는 범의 굴이고 늑대 굴이야. 토끼 같은 네가 그 굴 속에 들어갔다가는 금세 잡아먹혀. 아예 그런 생각 말거라. 아버지는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면회 사는 내 친구들은 도해지 공장에 취직했어도 잡아먹히기는커녕 돈만 잘 벌어요. 잡아먹혔는지 안 잡아먹혔는지는 겉으로 봐선 모른다. 겉으로 봐선 멀쩡해도 속에는 범의 이빨 자국, 늑대 이빨 자국이 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저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 두시구려. 저만큼 자랐으면 지 앞가림 할 테지 뭘 그러시우. 시집가기 전에 대처바람 쐬어보는 것도 좋잖수. 만화님은 정민이 편을 들었다. 만화님이 처녀 때도 그랬다. 이놈의 산골 헌옷 벗듯 훌훌 벗어던지고 가슴 후련하도록 툭 터진 대처에 나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하지만 만화님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니 정님이라도 대신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되먹지도 않은 소리 씨부리고 앉았구만. 하나 있는 딸 자식 신세 망쳐주고 싶으면 그따위 소리 씨부리라고. 김영감은 천장이 내려앉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뒤로 정림이는 도해지 이야기를 일체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서워
도회지 가겠다는 생각을 아주 내던져 버렸나 싶었다. 한데 지지난 해 이른 봄이었다. 자고 일어나니 정림이가 어디론지 없어졌다. 김영감은 집 안팎을 둘러보고 몇 차례 소리질러 정림이 이름을 불러보더니 짚히는 게 있다는 듯 휑하니 쌀이문을 빠져나갔다. 2시간쯤 뒤에 돌아온 김영감의 소나귀에는 정림의 손목이 수갑에라도 채워진 듯 단단히 잡혀 있었다. 따라오기 싫다는 것을 매질을 하여 억지로 끌고 온 듯 정림이의 머리칼과 옷매무새가 볼썽사납게 흐트러져 있었다. 김영감은 쌀이문 안에 들어와서도 정림이 손목을 놓아주지 않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문고리를 안으로 걸어 잠그고는 다시 매질을 시작했다. 김영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못 견뎌 질러대는 정림이의 비명만 들렸다. 고만해 두시우. 그만했으면 정신 차렸을 테니 고만해 두시우. 마나님이 방문 밖에서 애태우며 말했다. 하지만 정림이 비명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마나님은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았다. 엎드려 있는 정림이 몸 위로 김영감의 손길질, 발길질이 실성한 듯 퍼부어지고 있었다. 마나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무지막지한 영감태기가 아이 죽이겠네. 문 열어. 때려 부시기 전에 문 열어.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마나님은 헛간으로 달려가 도끼를 집어다가 문살을 찍었다. 문살 몇 개가 부서져 나가고 마나님은 손을 넣어 문고리를 벗겼다. 하지만 문을 열어젖히고 마나님이 방 안에 뛰어들어갔을 때는 매질은 먹고 정림은 기절해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 뒤로 정림은 쌀이문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다. 세상 일이 다 귀찮은 듯 말이 없어졌고 어디가 아픈 듯 기운이 없어 보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거나 앉아있기 일쑤였다. 마나님은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몰라 가슴이 쓰리면서도 날짜가 지나가면 차츰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봄이 다 기울어가던 어느 날 새벽 집을 빠져나간 정림이는 날이 밝은 뒤 용소에 빠져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노란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곤색 족두리를 쓴 새색시 같은 모양을 한 그 새는 마치 정림이 혼백이라도 되는 듯 정림이가 환생한 것이기라도 한 듯 정림이가 죽은 바로 뒤에 어디선가 날아온 새이기는 했다. 하지만 그 새가 김영감이나 정복이나 마나님에게 대해서 특별히 이상한 몸짓을 해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몸 색깔만 유별날 뿐이지 다른 새들과 다름없는 새였다. 영감님이 그 새를 정림이 혼백이라 생각하고 정림이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는 눈치이니 좀 다르게 보일 뿐이었다. 김영감이 그 새를 기다리고 찾아다니는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 마나님은 영감님이 자신의 지난 일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짐작했었다. 그의 잘못으로 딸이 죽은 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 새한테 정성을 쏟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영감 다 부질없는 짓이유. 정말로 정림이가 그 새로 환생했다 해도 그 새는 새일 뿐 정민이는 아니유. 마나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 측은한 느낌이 들곤 했다. 김영감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 아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내면서 보니 김영감에게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복이가 영감의 울타리를 벗어날까봐 잔뜩 고삐를 움켜쥐고 있었고 죽음으로써 영감의 울타리를 벗어난 정림이에 대해서는 끝없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영감, 그 새를 정말로 정림이 혼백이라고 여기신다면 모른 척 내버려 두슈. 정림이는
영감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 훨훨 그칠 것 없는 하늘을 날아댕기고 싶어 했다오. 영감이 억지로 끌어들여 죽이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서울에서 여기 와 있는 서울 총각 같은 사람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그 새가 정님이 혼백이 틀림없다면 서울 총각들한테 사진 찍히는 일을 싫어하지 않을 거요. 그러니 영감은 모른 척 내버려 두시구려. 마나님은 김영감을 달래듯 구슬리듯 말했다. 안 돼. 임자는 잠자고 있어. 정림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임자야. 임자가 정림이 마음을 들쑤성거려 놨기 때문에 일을 당하게 된 거야. 김영감은 악을 쓰듯 소리 질렀다. 마나님이 입을 다물자 김영감은 서울 청년이 가지고 온 선물들을 내놓으라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선물들이 김영감 앞에 놓였다. 정복이, 너 지금 당장 이 물건들 그 녀석한테 갖다 주고 오너라. 김영감이 말했다. 왜 이러시오?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표로 가져온 것을 까닭없이 퇴한돼서야 도리가 아니라오. 마나님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참견을 했다. 다 소용없어. 어서 이 물건 갖다 주고 오지 못해. 정복이는 물건들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다. 이튿날 새벽 동틀 무렵 김영감은 여느 날과 같이 집을 빠져나가 어둠이 괴어있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다. 서울 청년들이 새벽 밝으려게 그 새가 용소에 물 마시러 내려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으리라. 하지만 서울 청년들은 그 새를 찾아 산과 숲과 계곡을 뒤지고 다닐 것이다. 새를 만나지 못한다는 법은 없었다. 서울 청년들을 쫓아보낼 수는 없을까? 김영감은 입맛을 다셨다.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새를 청년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 그 새를 잡아 조롱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서울 청년들의 눈에 안 띄도록 감춰놓고 싶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그 새를 죽여서라도 서울 청년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소리 죽여 주고받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김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보았다. 누가 들을까 조심하는 듯 소곤거리는 그 소리는 둔덕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로 그 소리는 끊어졌다가 들려오고 다시 끊어졌다가 들려오곤 했다. 서울 청년들이 용소를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김영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라왔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김영감의 가슴속에 분노가 응어리졌다. 날이 뿌옇게 밝아오면서 용소의 모습이 드러났다. 둔덕 위에서는 다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용소를 찾아온 것이 틀림없구나. 김영감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놈의 사진 기계라도 때려 부수자. 김영감은 나뭇가지, 칡넝쿨 따위를 휘어잡으며 가파른 비탈을 올라갔다. 역시 서울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소나무 둥치 뒤에 몸을 숨기듯 하면서 사진 기계를 차려놓고 있었다. 그 새를 사진 찍으면 안 되네. 김영감이 대뜸 말했다. 안 되다니요? 어째서 안 됩니까? 작년에 김영감네 집에서 묵어간 서울 청년이 물었다. 사진을 찍으면 그 새가 죽게 돼. 김영감은 어떤 믿음을 지니며 대답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그 새가 죽게 되는 까닭이 뭡니까?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또 한 청년은 김영감이 그러거나 말거나 사진기계를 차려놓고 들여다보며 용소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었다. 글쎄,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어서 돌아가라고.
할아버지 말씀은 억지십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으려는 것은 오히려 그 희귀한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억지 쓰지 말게. 그때였다. 사진기계를 차려놓고 거리를 맞추고 있던 또 한 청년이 조용들 하세요. 낮지만 강한 억양으로 말했다. 모두의 눈이 반사적으로 용소를 향해 모아졌다. 거기 그 아름답고도 외로운 새가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사진 찍히기 전에 어서 저 새를 쫓아보내야 한다. 김영감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돌멩이를 집어들어 용소를 향해 힘껏 던졌다. 눈치를 차린 새가 날아오르는가 했을 때 어처구니 없게도 날아간 돌멩이가 새의 머리를 때렸다. 새는 펼치려던 날개를 축 늘어뜨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쓰러진 새는 꼼짝을 안 했다. 김영감이 비명을 지르며 둔덕 비탈길을 굴러내린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식에 대한 완고하고 무지함에서 오는 집착은 비극적이고도 슬픈 결말을 낳게 되죠.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